꼽을 대형 미끄럼틀이 자리 잡은 이곳은 문수 물놀이장 1층 실내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1층 실내 수영장은 야외 수영장과 연결돼 있어서 자유자재로 옮겨다니며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 수영장을 구경했으니 이제 야외로 한번 나가볼까요? 인공 바위와 넓디 넓은 수영장, 그리고 아찔한 높이의 미끄럼틀까지 우리나라의 워터파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놀이장은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들도 북적북적한데요. 아찔한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쏜살 같은 속도로 물살을 헤치며 내려옵니다. 이 속도감 느껴지시나요? 물놀이 미끄럼틀을 지금 두 번째로 타는데 한국 가수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성남 소녀가 이제 타고 내려가더니 마치 제가 성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을 맡깁니다. 문수 물놀이장에 놀러온 모녀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문수 물놀이장에 딸애하고 와서 물 미끄럼틀을 타니 마음이 파대시를 둥둥 것 같은 게 막 기분이 상쾌합니다. 한쪽편에서는 비치볼이 한창인데요. 물놀이를 다 즐겼다면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등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문수 물놀이장 구경 어떠셨나요? 통일이 된다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네요. 이 영상 보여주면 항상 똑같은 반응이에요. 남자들의 허세란 에어를 따로 없고 남북이 따로 없다 이렇게. 아무튼 허세쩌는 남자가 한번 웃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기 부자들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말고 2018년 한 해 동안 물놀이장, 우리로 하면 워터파크지. 워터파크를 2번 이상 가셨다 손. 워터파크를 2번 이상 가신 분 손. 여기 한 250명 되는데 2분 계세요. 1%. 자, 워터파크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하다. 맞죠? 네. 그럼 저 물놀이장의 입장권 얼마나 될까? 저기의 입장권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거하고 비슷한 게 평양 시내에 능라인민유원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의 입장료는 북한 돈으로 20원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 돈 20원이면 북한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20원이면 얼마 정도 될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 성인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다 치면 2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한도 저도 물놀이장을 보시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좋은 게 나오면 저 일부만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63 빌딩은 대한민국에도 어디밖에 없어요? 서울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 인식들을 좀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북한도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스마트폰들이 북한 매장에 널려 있는 이제 이렇게 팔려고 진열되어 있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지금 버스인데요. 버스 위에 지금 태양열판이 올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북 제재라는 것 때문에 식량은 물론이거니와 석유 등등등등을 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전기. 그래서 저렇게 자기 스스로 전기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건 평양 시내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대형 마트. 우리보다는 조금 물품이 그렇고 좀 매장의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가 좀 넓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단은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분단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올해가 분단 몇 년? 올해가 분단 7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분단은 언제 됐냐면 1945년도에 됐습니다. 1945년도에 어떤 일도 있었죠? 분단 말고? 우리나라가 광복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과 광복이 한 해에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 일정을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5년 2월달에 알타회담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여기 보면 저게 지금 처음 우리나라가 분단이 시작되는 38선이 그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 광복이 며칠이죠? 8월 15일. 8월 15일. 그러면 저 38선은 8월 15일보다 먼저 그어져야 될까요? 뒤에 그어져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뒤에. 근데 저 38선이 그어지는 것이 결정된 날짜는 1945년 8월 10일. 그래서 38선이 한반도 전역에 그어진 날짜는 8월 13일과 14일에 걸쳐서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이죠? 광복절. 분단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회담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데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예상되었던 당시에 영국과 미국, 소련 같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패전국으로 예상되어졌던 일본, 이탈리아, 독일의 영토와 그 식민지들의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문제가 처음 언급됩니다. 뭐라고 언급되냐면 한반도를 식탁 통치할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고 그보다 앞서서 38선이 그어졌고요.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서 소련과 영국, 미국이 모여서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을 합니다. 저에서 결정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을 남과 북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최대 5년간 식탁 통치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기정사실화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저로부터 3년 뒤에 남쪽에서 먼저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요.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쪽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2년 뒤에 잘 알고 계시는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전쟁의 패라는 건 저희가 상상할 수 없겠죠. 그냥 얘기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니까 사진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은 쭉 보시면 되겠지만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쪽이 1000만 명이니까 북쪽도 몇 명이겠어요? 최소 1000만 명 이상. 그죠? 남북이 합쳐서 한 2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반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적었음을 고려하면 2명 중에 1명은 저 원치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정도가 결론이 될 수 있겠죠. 자, 전쟁은 끝나지 않고 정전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정전 상태입니다. 아마 작년에 남북관계, 그 다음에 북미관계 얘기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평화협정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화협정이라고 하면 지금의 잠시 쉬고 있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협정을 맺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그 남자들은 예비군훈련 갔다 와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한반도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이렇게 할까요? 여기 지금 물 두 개 보이시나요? 네.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 그죠? 같아 보이죠? 하나는 한반도에서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는 어디로 갈까?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가고 싶은 나라. 네, 찍어요. 미국. 하나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 미국이라고 안 되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 자, 국제시장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비쌀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비쌀까? 팔릴 때.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비쌀 거다. 손. 아니다. 중국에서 만든 게 비쌀 거다. 손.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싸게 팔립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물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샀어. 내가 영국 사는데. 그럼 이 사람은 자동차를 보통 한 10년 이상 사잖아요. 물론 이제 부자들은 매일 바꾸겠지만 우리는 이제 가난하니까 10년 탈 거 아니야? 10년 타는 동안 AS도 받아야 되고 부품도 바꿔야 돼요. 그죠? 근데 한반도는 어떤 곳이에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곳.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 차를 살 때 망설여지지 않을까? 나 같아도? 내가 한반도 사람 말고 미국 사람이라면, 또 내가 영국 사람이라면, 내가 인도 사람이라면 망설여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똑같은 물품이라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게 그냥 한반도가 정전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작게는 3%,
많게는 45%까지 싸게 팔립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만 바뀌어도 어떤 일이 가만히 앉아서 작게는 3%, 많게는 45%까지 뭐가 꽁돈이 생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분단과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나 큰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습 이렇습니다. 맞나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뭘 배우냐면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반도라고 얘기하고 대륙으로 육지의 진출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 배워요.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 중국 다녀오신 분 최근에 네. 해외여행 갔다 오신 거죠? 맞죠? 자, 중국이 해외인가요? 네, 중국은 해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어디라고? 해외라고. 실제는 이러니까 우리가 분단을 못 느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군다나 이쪽 남도 땅 전라남도에 살면서 우리가 분단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들 얘기합니다. 중국 가면서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서 인도 가면서 얘기합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우리한테 해외여행은 어디밖에 없냐면 일본, 뉴질랜드, 호주,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데 정도 빼고는 우리한테는 해외가 아니죠 사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분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의 남북 정부 간의 만남은 7.4 남북 공동성명 7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00년도에 있었고요. 2007년도에 남북 정상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한반도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 그동안 남과 북의 정상들은 총 5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원칙을 약속했는데 그 원칙이 3가지입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통일되면 제일 걱정되는 거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경제적인 문제 떠올리시죠. 그죠? 아니, 북한은 못 살고 우리나라는 잘 살게 나중에 우리가 세금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잖아요. 근데 남과 북의 합의한 통일의 약속을 보시면 그 걱정을 좀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통일 약속은 남과 북은 통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 한다. 통일의 방식, 통일의 시기,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결정을 누가 한다? 남과 북, 우리 민족끼리 한다. 왜? 우리의 분단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통일만큼 그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이거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아시죠? 두 번째는 남쪽이 북쪽을, 북쪽이 남쪽을 흡수하거나 전쟁으로 침략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다가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남북 간의 차이를 인정한 통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과 북이 지금은 많은 게 다르잖아요. 그죠? 언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도 등등등등이 다 다른데 이 상태에서 바로 내일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했습니다. 통일을 딱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문제가 막 생기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과 북은 통일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그냥 지내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안내하고 도와주면서 남북 간의 차이가 충분히 좁혀졌을 때 그 시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통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 단계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게 이제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덜 해도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통일의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한 방식도 있고 흡수 통일 방식도 있고 협력을 통한 방식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통일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11년 동안 전쟁을 했고요. 북베트남의 승리로 베트남이 통일됐습니다. 그 밑에 피해 상황은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흡수 통일한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60년부터 91년 통일될 때까지
서독이 동독에다가 5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요. 91년도에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8년 됐거든요. 28년 동안 통일비용만 약 5천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데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처럼 대만은 대만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하면서 서로 교류 협력 왕래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뉴스에 관심 있으신 건 알겠지만 대만의 총통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대만의 총통이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사람에 따라서 대만과 중국 관계는 계속해서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대만의 20대, 30대 중에 5분의 1이 대학이나 직장이나 결혼을 어디서 했냐면 중국 본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만과 중국 사이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상관없이 이미 민간 차원의 교류가 그 국가 간에 정부 간에 또는 그 위정자들 간에 사이와 상관없이 통일을 이미 이루어가고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표로 나가야 될 방향은 이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태가 너무나 달라요. 국토랑 인구부터 독일은 시작하면 남한은 아니라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고 북한은 지금 2,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독일이 통일했을 때는 동독은 한 1,600만 명 그리고 서독은 6천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 그 격차가 한 4대 1이었고 영토 봤을 때는 동독은 거의 독일 전체 국토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차이가 났는데 지금 통일된 지 25년 정도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동독의 경제가 30% 더 약하대요. 그만큼 아직도 네, 30% 정도 약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였던 동독이 자본주의 나라 되면서 갑자기 이제 어떤 경쟁 사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거기 있는 일자리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엄청 많이 올라갔고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구입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빚이 생긴 거예요. 독일 전체 다. 그래서 우리는 솔리다리테츠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서독이 우리 세금 더 많이 내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겉모습으로 지금 장벽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지만 우리 그냥 안에서 어떤 장벽이 아직까지 그냥 남아있는 거죠. 아니 이쪽으로 가는 과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장 뭐냐면은 저도 당연히 한반도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독일처럼 이런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 격차가 너무 심해요. 독일은 그렇게 해도 통일 비용이 거의 한 3조 달러 정도 들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격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더 든다. 훨씬 더 많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흡수 통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이제 대통령이셨던 두 분께서는 흡수 통일을 원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은 어떤 통일 합의냐면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살되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충분히 좁혀가는 노력을 해보자. 이게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었고요. 실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했던 6.15 남북 정상선언 이후에 2008년까지 남과 북은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어떤 일이냐면 일단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입니다. 잘 아시죠? 개성공단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복구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를 했는데 복구되고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안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은 뭐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물품 하나를 다 유엔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엔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과 북이 합의해서 개성공단 다시 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고 이제 뭐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북미 간의 협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성공단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었냐면 이렇게 자, 시계바늘 잠시 돌려서 오늘이 2019년이 아니라 2014년이라고 합시다. 가정합시다.
2014년 1월 31일 날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속옷 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속옷, 그것이 쌍방울이든 트라이든 보디가든 상관없이 80%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졌던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등산복의 30%는 그게 K2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상표가 부착돼서 팔렸던 물건들입니다.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고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에 개성공단은 전체 개성공단의 10분의 1만 활용되고 있었고요. 이 10분의 1, 나머지 90%가 전체적으로 활용됐다고 하면 한반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개성공단이 수시로 폐쇄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께서, 업체 사장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경우에 대체 부지를 찾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개성공단 조건의 절반 있는데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통적인 결론이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남쪽에게, 그 다음에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폐쇄되어 있고요. 다시 복구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이 작다 보니까 아직은 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북 군사회담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지뢰 제거한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남쪽과 북쪽이 군인들 만나서 막 악수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과정들 지금 처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의선 열차, 우리가 이제 만약에 평양 가게 되면 저 기차를 타고 갈 겁니다. 저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갈 건데 그게 2003년도에 철도 연결 사업이 시작됐고 2007년도에 이미 시범적으로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철도가 몇 킬로 달리죠? 국도가? 7, 80. 한 7, 80킬로? 300킬로 가까이 달리잖아요. 근데 북한의 철길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달리냐면 40킬로 정도 달릴 거라고 예상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쉽게들 철도도 못 놓고 바보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뭐에 힘을 실었어 그동안? 핵무기, 인공위성, 대륙간 탄도에 여기에 힘을 싣다 보니까 국가의 재원은 정해져 있고 어느 한 곳에 힘을 실으면 나머지가 낙후된 게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이 되나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예를 들면 목포 오는 기차는 270km, 80km 달려요. 근데 서울에서 순천 오는 기차는 270km, 80km 달려 못 달려? 못 달려. 못 달려요. 익산에서부터 순천까지는 한 150km밖에 못 달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부 내륙철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는 실제 40km밖에 못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북한이 낙후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철도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평양을 가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200km가 채 안 됐는데 가려면 시간당 40km밖에 못 달리니까 우리가 체력을 기차 안에서 잘 놀 수 있는 오락거리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저 철도가 연결돼서 간다면 저 철도는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죠. 이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철도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계획적인 운송수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비행기는 배는 태풍이 몰아치면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요? 못 하죠. 근데 철도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연결하면 되잖아요. 기차는 연결하면 되는 건데 차는 그렇지 못하죠. 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송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철길이 열린다면은 한반도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기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죠?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무역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몇 해 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차를 타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의 물류와 무역은 거의 혁명적으로 바뀔 겁니다. 또 하나, 혹시 광주 자주 가시죠? 다들 전남 사시는 분들은 광주 가서 최근에 시내버스 타보신 분? 시내버스 안내판에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충격 먹었는데 시청이라고 한글에 써져 있고 좀 이따 화면이 바뀌죠. 시티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중국말로 바뀌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이미 광주도 중국인 관광객 그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되버린 거예요. 만약 저 철도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철도가 연결되면 광주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상상을 초월하게 몰려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철도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효리가 좀 떴잖아요. 그 효리네 밑밥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효리가 한참 떴을 때 정말 이효리의 제일 정성기가 언제였냐면 피크할 때. 그 다음에가 이제 솔로로 나가서 2005년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효리하고 북측의 조명혜라는 배우가 함께 삼성 휴대폰 광고를 찍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신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 본능 아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 광고를 찍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광고 나옵니다.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이 있었고요. 그동안 남과 북은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11번 총 공동 입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강산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어느 정도 좋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순천에 살아요. 그럼 순천시청에서 금강산 다녀오라고 돈을 지원해줬어요. 나 대학교를 다녀요. 그럼 대학교에서 금강산 다녀오라고 돈을 지원해줬다고요. 저도 2005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금강산 갔다 왔거든요. 4박 5일 가는데 제 자비는 10만 원 들었어요. 나머지는 정부나 기관들이 다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거 있고 그때는 어떻게 갔냐면 버스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거의 2007년 8년도에는 육로로 자기 차 갖고 올라갈 수 있게 합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제주도 가면 당연히 뭐 렌트카. 그럼 이제 금강산 가면 당연히 뭐 예전엔 버스였는데 이제 우리가 남북이 좋아지면 금강산도 당연히 렌트카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겠죠. 이게 지금 처음 했던 얘기 아니라 우리가 있어왔던 경험해왔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눈물의 이산가족상 아까 영상은 아까 보셨죠? 그 이산가족 얘기만 잠깐 하면 이산가족이 남과 북이 분단됐을 당시에 인구는 한 5천만 명이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이산가족의 숫자는 2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2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됐고 그 중에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기준으로 이산가족 1세대가 생존해 계신 분 얼마나 될까? 남쪽에서 한 6만 명 정도 되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죠. 자, 그분들 중에 일부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만나서 막 손잡고 우시고 막 그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총 몇 번 있었을까요? 3번. 남북 이산가족은 총 지금까지 20회. 한 번 갈 때 많으면 적으면 80명, 많으면 400명이 갔고요. 평균적으로는 150명에서 200명이 갑니다. 주로 만났던 곳은 금강산, 평양, 개성, 서울, 판문점 등이었고요. 20회의 얘기를 잠깐만 설명하면 전날 밤에 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집에서 출발하면 다음날 점심때쯤 국가의 국경선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온갖 수속을 다 밟고 나서 저녁 때쯤 오후 한 서너 시쯤에 상봉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몇 시간? 2시간.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아침을 드시고 10시쯤 만나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합니다. 2시간. 또는 점심까지 먹으면 3시간. 그리고 나서 각자 또 헤어졌다가 점심을 먹고 나서 같이 만나서 그 인근의 관광지를 관광합니다. 몇 시간? 2시간.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2시간.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각자 자고 일어나서
오전에 아침을 겸한 작별 상봉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몇 시간 만나냐면